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장주의에 기해서 압수수색하는 절차,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적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특히 다음 학기에 배울 증거법과 관련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압수한 압수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처분할 것인지 압수물의 보관과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수물의 보관인데요. 압수물의 보관은 자청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압수물은 압수한 수사기관이 자신의 청사로 운반을 해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청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해서는 간수자를 두거나, 그렇죠?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그대로 보관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도 있고요. 계속 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 염려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역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팔아서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에서 환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이와 같은 염려 및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각을 해서 대가를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압수물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가환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환부와 가환부인데요.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는데요. 환부라는 것은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처분이고, 가환부라는 것은 가짜가 붙으면 법의 세계에서 가짜가 붙으면 임시로 이런 뜻이 있죠. 잠정적으로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가환부라는 것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로 환부해 주는 것이죠.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한 것이지요.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해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이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겠고요.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환부 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이 있으면 환부를 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추가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압수자가 매우 유명한 법리인데요. 지금은 이제 선고한 지가 꽤 됐습니다만 압수물을 압수당한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해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실체법상의 권리 상실하더라도 압수물 환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서 수사기관은 여전히 환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압수자의 환부 청구권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포기해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거는 실체법상의 문제이고, 또 수사기관에 대한 환부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기관으로서는 환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96년 8월 16일자 935-51 전원 합의체 결정의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검사가 기소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수사의 종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분 중에 기소 중지 처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경우에는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를 중지했으니까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서 여전히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을 결정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관세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압수를 했는데 정확하게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소 중지하는 과정에서 환부 청구권의 포기 의사 표시를 받거나 또는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권리를 상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환부해주는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의무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압수된 물건을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 가환부해줘야 되는 경우를 살펴봤고요. 한편 압수 작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압수한 작물은 원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면은 피의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처분으로 누구에게요? 피해자에게. 예를 들어서 절도품 같은 경우에 그 절도품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편 작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작물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그렇게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환부 또는 교부가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피해 압수물이 환부 또는 가환부되게 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이 지속되지만 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환부도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원상대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환부를 받는 자에게 소유권 등의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앞서 봤던 935-51 전원합의체 결정의 내용입니다.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압수물을 처분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대가를 보관한다든지 환부, 가환부 및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 처분 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압수물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를 고려해서 미리 의견 진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요.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417조의 조문 내용을 한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준항고에 대해서는 또 항소를 공부하면서 불복수단을 배우면서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자세히 압수물의 환부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 즉 수사기관에 대한 거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할 수 있다는 것도 일단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수사기관의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람이나 장소 및 물건의 존재와 상태 등을, 그렇죠? 존재와 상태 등을 시각, 청각 등 오감의 작용에 의해서 인식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의 검증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증거를 수집, 보존하기 위한 강제 수사입니다. 네, 검증도 강제 수사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영장의 이름이 보통 압수수색 검증 영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승낙을 받아서 하는 승낙검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승낙검증의 경우에는 임의 수사로서 검증영장이 없이도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학설은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검증은 임의수사설이다. 그래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이고, 강제수사설은 수사기관에서의 검증 과정에 있어서 승낙은 완전한 의미의 법익 포기의 승낙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판례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문 채취의 대상물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고 하는 검증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요. 판례의 내용이죠. 2008도 7471 판결의 내용인데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장이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또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지문 채취 대상물인 맥주컵이나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였고요.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그런 같은 생각에서, 같은 맥락에서 그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비록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해서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 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왜냐하면 압수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2차적 증거가 되려고 그러면 1차적 증거 수집이 위법 수집 증거여야 되는데 그와 같은 1차적 압수 이전에 지문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채택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 입장에 비춰보면 승낙을 받고 한 검증은 영장 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시를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압수수색과 검증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수사기관의 검증은 압수수색과 함께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총칙의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검증 절차는 특히 검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검증을 할 때에도 신체검사, 사체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검증에 수반되는 필요한 처분 중에 검증의 한계로서 감정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것이 이제 신체검사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신체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검이란 말을 실무에서 많이 쓰는데 사체 해부, 이 부검과 같은 것도 검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체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의 외부를 위주로 행하는 신체 수색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신체 내부, 옷 속의 피부, 외표 등을 검사하는 검증의 일종인 신체 검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채취 등과 같은 감정의 일종인 체내 신체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신체 검사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주로 사람의 신체 내부를 검사하는 검증에 해당하는 강제수사의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기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그러면 그것은 검증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신체 검사는 강제 수사인 검증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함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 나이, 건강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은 그렇죠? 제3자라고 일단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요. 시체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족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검증영장이 있다 그러면 해부나 분묘 발굴도 할 수 있고 다만 미리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부검, 사체 해부를 둘러싸고 그것을 반대하는 유족과 부검을 강행하려는 수사기관 사이에 종종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수사기관의 검증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수사기관의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물적 강제수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수사기관의 감정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특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가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특별한 지식 및 경험을 이용해서 얻은 판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인형, 그 도장에 현출된 인형이 어떤 도장에 의해서 날인된 것인지, 필적 감정, 누구의 필적이 같은 것인지, 신체 검사, 그리고 시체 해부, 신체 검사 중에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혈액 채취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위에서 본 것과 위에서 본 검증과는 다르게요. 신체 검사 및 시체 해부를 통한 판단 등이 되겠습니다. 해부하는 것 자체는 검증이겠지만 해부를 통해서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또 감정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검증과 감정을 구별하신다면 검증이 단순히 감각기관, 오감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인식하는 것을 말함에 대해서 감정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해서 인식한다는 데서 크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받게 됩니다. 감정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고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고 이것을 법원에서도 감정을 위촉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감정인이라고 부르고 수사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자는 감정 위탁을 받은 자를 감정 수탁자, 오타가 났네요. 감정 수탁자라고 보통 부르게 되겠습니다. 한편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 유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을 위해서 일정한 곳에 데려가는 것이죠. 데려가서 가둬놓는 것인데요. 감정 유치는 그래서 결국 법적 성격이 구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정 유치에 관하여는 보석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보증금 납입을 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가 보석인데요. 그와 같은 보석을 제외하고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감정 유치에 준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피감정인을 그냥 사회에 놔둘 수 없으니까 정신감정을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데려가서 한 달 동안 감정 유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신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감정 유치된 기간은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나중에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기에 산입이 되게 됩니다. 구속으로 보기 때문에요.
미결 고금일수 산입에 대해서도 역시 나중에 또 등장을 하겠습니다.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속은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봅니다. 감정유치장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구속의 효력은 아니고. 한편 감정유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봐서 다시 구속이 집행이 되겠죠. 이와 같은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수촉자, 감정수탁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허가장에 의해서, 그렇죠? 허가장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나 간수자 있는 가옥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 검사나 사체 해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감정 처분에 필요한 허가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 수촉자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감정 수촉자는 허가장을 처분받는 자에게 제시를 한 다음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정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강제 체열입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피의 신체에서 피를 획득하는 것이죠. 혈액을 취득하는 건데요. 체열이라는 것은 혈액의 성질 및 상태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있다든지 알코올 성분이 있다든지 그렇죠.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체내 신체 검사로서 그 법적인 성격은 감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열은 신체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강제 수사의 방법에 속하고요.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결과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체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특별히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가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제 체열에 관한 것이고요. 일단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 측정 수치가 도출이 되었겠죠. 그러므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기 때문에 운전자가 불복하지 않는 한 다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흡 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 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음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그러한 호흡 측정 수치를 얻은 것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음주 측정을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그렇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일단 호흡 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동의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미리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운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임의동행에 앞서서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얘기죠. 따라서 호흡 측정을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측정을 할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라면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서 다시 호흡 측정이 아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측정과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차이점도 알아놓으셔야 되고, 원칙적으로 호흡 측정을 하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은 안 되지만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동의가 있는 경우 말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 체열입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강제 체열은 일단 혈액을 수집해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압수수색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열한 것을 특별한 지시나 경험으로 또 분석하고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강제 체열과 강제 체열은 강제 체뇨, 소변을 취득하는 것,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 또 체열은 알코올 농도나 혈중 알코올 농도나 마약 성분 같은 걸 수사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데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법리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피의자의 혈액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체열이 아니라 이제 임의체열로 되겠죠. 두 번째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어떤 영장이 필요한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감정처분 허가장,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허가장 앞에서 본 바가 있죠. 또는 압수영장입니다. 그래서 학설상으로는 체열을 하려고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검증영장이 필요하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필요하다,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까지 필요하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법원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즉 압수영장의 집행에 의하거나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혈액을 취득할 수 있는 법리를 판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편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의 옷에서 주치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211조 2항 3호가 정하는 준현행범인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에 그 준현행범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건이 갖춰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은 피의자의 생명, 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었는데 응급실로 후송이 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와 같은 장소는 앞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의 한 방법으로 봤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보아서 그렇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요. 그 다음에 바로 사후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216조 3항에 따라서 단서에 따라서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 청구서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15일 선고 2011도 15,258호 판결이 압수수색에 관한 원칙적인 법리를 알려주고 있다. 첫째,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둘째, 동의가 없을 때는 감정처분 허가장 또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면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고 장소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 의복이나 신체에서 심한 주치가 난다든지 하면 범죄 장소의 압수에 준해서 일단 영장 없이 압수를 하고 체열을 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판례 내용을 2011도 15,258호 판결에서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차분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체열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조금 오래된 판결이긴 한데요. 의료인이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등이 되겠죠. 의료인이 수사 목적이 아니라 당초 진료 목적으로 환자의 피를 체열을 해놓은 상태 그런 환자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렇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혈액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 의료인이 임의 제출한 경우 피고인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왜 영장 없이 행하여졌을까요? 네, 임의 제출이니까요. 우리가 역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본 거 있죠? 임의 제출물, 유류물이나 임의 제출물의 압수해서 임의 제출물인 거죠. 그래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 목적으로 따로 체열을 해놨던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의 의료인이 임의 제출한 경우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체뇨, 네, 소변을 취득하는 과정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이 되어서 피해자가 임의로 동의를 해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뇨관을 이용해서 강제 체뇨를 하게 되는데 역시 어떤 영장이요? 감정처분 허가장 또는입니다. 두 가지를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 체류의 경우에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범행 중,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강제 체류는 체열과는 달리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이게 강제 체류는 뭐 주사기를 통하긴 합니다만 강제 체류는 제가 보니까요, 요도에다가 직접 그 도뇨관을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관의 사전적 사법심사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강제 체류에 대해서는 후자의 견해가 더 맞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견해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감정처분장 허가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견해에서는 감정처분 허가장이 없다 그러면 압수수색 검증에 관한 사전 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 체류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강제 체류를 둘러싸고는 강제 체열보다는 보다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서 강제 체열의 경우에는 범죄 장소에 준하는 압수수색이 허용이 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강제 체류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 체류에 대해서도 다음 학기 증거법 시간에 보시면 보다 많은 판례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견해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 일단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제 체류에 대한 판례를 하나만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바로 밑에 나오죠.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사람이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체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소변을 좀 내놔라 이런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체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체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서 위법한 체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체뇨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자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수사기관의 감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1에서는 압수수색, 그렇죠? 압수수색. 2에서는 검증, 3에서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정에서 특히 체열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네 번째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서 통신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낯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통신비밀보호법을 좀 친숙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의 검열, 그렇죠?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을 통신제한 조치로서 규정해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검열하는 것과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지금 살펴본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이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청취하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취득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누가 누구와 언제 얼마 동안 통신을 주고받았다라는 그런 자료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조문을 한번 이 기회에 찾아서 살펴보아 두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영장주의를 도입을 해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영장을 도입해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만 우편물을 검열하고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의 성격은 명백히 강제수사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허가를 받는 것을 저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의 검열이라는 것은 당사자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체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이 있죠. 또 전기통신의 감청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해서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체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통신제한 조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고 둘째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그리고 영장을 통신제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긴급 통신제한 조치로 이렇게 크게는 자세하게는 세 가지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중대한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형법 총론에서 배운 예비, 음모 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통신 제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통신 제한 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달로 정해져 있고요. 2달을 초과하지 못하고 2달을 넘어서 계속 검열한다든지 감청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통신 제한 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즉시 통신 제한 조치를 중지해야 되는 것이죠. 종료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도저히 2월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통신 제한 조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전기통신의 감청이라는 것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전기통신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전화통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통화 내용을
지득, 체록하는 경우가 있고,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지금 서로 통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끝난 전화통화 이외에 또 이메일 같은 경우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압수수색이나 이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전기통신의 감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한 판례의 내용도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것이 이제 영장과 같이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우편물의 검열을 허가하는 그런 영장이 되겠는데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해서 기재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은 그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의 내용과 범위 및 집행방법 등을 준수해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통신기관 등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집행을 위탁할 수도 있는데, 직접 하지 않고, 그 경우에도 집행의 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은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가서에 기재된 집행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허가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가 전기통신의 감청인 경우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통신기관 등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계속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그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설비의 제공을 요청해야 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다 그러면 그러한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자정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아서 통신제한조치, 우편물의 검열이나 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것은 긴급 통신제한조치입니다. 용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와 같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도 이제 들어갑니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법원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일단 긴급하게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8조의 규정이 있고요. 급박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긴급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사후에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긴급 통신제한 조치를 한 때로부터 36시간 내에, 그렇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긴급 통신제한 조치를 중지하여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감청은 불법 감청이 되고, 그러한 불법 감청에 의해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역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고요. 통신비밀보호법 3조 4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증거법에서 배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긴급통신제한 조치도 이와 같은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제한 조치라는 것은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밖에도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는 것은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어떤 전기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기통신을 한 시간과 날짜를 알고 싶은 거죠. 전기통신을 언제 개시했고 종료했는지, 어떤 번호로 발신, 착신을 했는지와 같은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또 얼마나 자주 사용을 했는지,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 역물을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 기록 자료, 네. 카카오 통신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다 해당이 되겠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 어디에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 자료 등이 모두 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그와 같은 규정이 있고요.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먼저 요청한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도 송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같이 하고 있고요.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폐기하도록 그렇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으로 인해서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 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해서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 내역 등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만큼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 이런 내역 같은 것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해서 범죄 수사, 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2014도 2121호 판결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줄여서 통비법이라고 많이 하죠. 제13조의 5에 의하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범죄의 수사, 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자체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통화 내역은 A와 B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가 강원도 정선경찰서장에게 제공한 것인데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2항 또는 사망에 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 허가를 받았긴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A와 B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은 A와 B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의 관련성에서 본 것과도 비슷합니다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 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의 괄호 속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에서 관련성,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을 과 유사한 그런 법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한번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외에 비밀 녹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대화를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규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습니다. 몰래 듣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타인 간의 대화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키며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예를 들어서 그 녹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우당탕 하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성, 목소리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 같은 거, 탄식 같은 거는 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 녹음의 규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역시 증거법에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대물적 강제 수사에서 등장하는 상당한 부분이 다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까지 공부하면 더 드러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통신 제한 조치라는 것도 대물적 강제 수사의 일종이고 그 안에는 전기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뿐만이 아니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비밀 녹음도 거기서 되고 있다는 거. 특히 비밀 녹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서 상당 부분 더 깊이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4절에서는요 대물적 강제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5절에서는 수사상의 증거 보전 절차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대한 공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사상의 증거 보전부터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